생활 필수품인 생리대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생리대는 기준치 초과 여부를 넘어 아예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지적합니다. 생리대뿐 아니라 음이온이 방출되는 걸로 알려진 토르말린을 첨가한 여성 기능성 속옷과 마스크팩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져가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 같은 라돈을 내뿜는 원료 물질 사용처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과 유엔사가 오늘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JSA 비무장화를 위한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화기와 초소 철수, 경비 인원 감축 등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본격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비리에 대해 모조리 국민께 알리겠다며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고 여당은 사립뿐 아니라 국공립 등 모든 유치원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었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스리랑카인이 현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지 법의 시효를 불과 나흘 남긴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데 숨진 여성의 억울함이 20년 만에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숨진 김창호 대장 등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잠시 뒤 네팔을 떠나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김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고 연결식은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경기도 용인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주택가와 10여 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지난해부터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JTBC의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생리대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이 생리대는 기준치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검출이 되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후 생활용품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라돈 침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광물인 모나자이트는 어디로 납품되는지 여전히 깜깜입니다. 정부는 원료 물질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면 사후 처리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이 생리로 보내는 시간 10년, 57,600시간을 안전하게 보장하겠다. SNS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늘 습관 생리대의 광고 문구입니다. 주문 폭주로 물량이 다 소진돼 예약 주문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비결은 제올라이트라는 광물을 이용한 특허 패치입니다. 악취를 제거하고 세균 걱정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 도움을 받아 라돈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생리대는 크게 표지층과 흡수층으로 구성되는데 흡수층에 있는 이 제올라이트 패치에서 기준치 148베크렐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대진 침대의 검출량보다 많습니다. 워낙 피부가 접촉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했던 여성들한테는 이 어떤 피부암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여성 특유의 어떤 암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라돈이 나온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물질이 도포되지 않았나. 고배율 현미경으로 패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군데군데 젓갈색의 모래알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이 패치에 제올라이트가 아닌 라돈을 방출하는 걸로 알려진 모나자이트가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순수한 제올라이트는 라돈을 뿜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색깔도 하얗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는 대부분이 흑갈색 또는 젓갈색의 파우더였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형상으로 봐서는 제올라이트보다는 모나자이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습관 측은 방사선에 대해 안전하단 시험 성적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서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측도 모나자이트를 수입하는 국내 유일 업체 이온에멘트에서 가루를 납품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출처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만큼 원료 물질 자체를 꼼꼼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이 생리대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여성 속옷, 또 마스크팩에서도 역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음이온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물질을 내뿜는 원료가 들어갔다는 게 이 제품들의 공통점입니다. 앞서도 문제가 됐던 모나자이트가 원인이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데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모나자이트가 어디에 얼만큼 쓰였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 여성용 속옷 라이너는 원자괴선과 음이온의 효능을 앞세워 10만 원에 가까운 고가에 판매됐습니다. 그동안 음이온이 나온다는 기능성 생활용품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직접 재보니 400베크렐 가까운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148베크렐의 2배가 넘습니다. 방사선 수치는 1.9 마이크로시버트, 시간당 기준치의 17배 이상입니다. 이 회사의 마스크팩에서도 700베크렐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는 모두 실내 공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사람의 살이 직접 닿는 제품이라 더 깐깐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관련 기준치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 제품엔 모두 토르말린 첨가물이 사용됐습니다. 음이온을 뿜어내는 광물로 팔찌나 매트, 지압 제품뿐 아니라 목욕 제품, 식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르말린도 제올라이트처럼 자체로는 라돈을 방출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도 모나자이트 등 다른 물질이 섞여 쓰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홈페이지도 닫아버렸습니다. 문제의 모나자이트는 국내 이온에멘티라는 업체 한 곳에서만 공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원안위에 이온에멘티의 납품 내역을 요구했지만 원안위는 업체 60여 곳의 이름을 전부 가리고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라돈 문제에 대해서 원안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대책 준비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라돈 생리대와 관련된 소식은 뉴스룸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9.19 군사 합의 중 하나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그러니까 JSA를 비무장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정전협정 취지에 따라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바꾸자는 건데 오늘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과 북, 또 유엔사의 3자 협의체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예정대로 협의가 진행이 되면 올해 안에 일반 관광객들의 방문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김소현 기자입니다. 3자 협의체 첫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 동안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우리 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 정책과장,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대령, 북측 엄창남 육군대좌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한미와 북한 간의 협의입니다. 우선 지난 1일 시작해 20일 안에 마치기로 한 공동경비구역 지뢰 제거 작업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후 5일 안에 초소를 철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의 경계를 팽팽하게 대치해온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을 철수한다는 겁니다. 대신 JSA 외곽의 상대방 지역에 초소를 새로 설치해 남북이 근접해 근무하게 됩니다. 경비 인원을 각각 35명으로 줄이고 비무장화하는 것도 주요 의제입니다. 이들은 총을 드는 대신 왼팔에 민사경찰이란 완장을 차서 민간인과 구분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JSA 안에서 남북한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쪽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3자 협의체 추가 회의를 통해 한 달 안에 매듭 짓기로 한 JSA 비무장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은 70년대 중반까지는 말 그대로 남과 북의 군인들이 함께 지키는 구역이었습니다. 1976년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지금처럼 남측과 북측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번 혐의로 JSA 비무장화가 이루어지면 예전 모습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 8월 판문점입니다. 남과 북 군인들이 자유롭게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걸어 다닙니다. 당시 적십자 남북 예비회담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판문점 내부를 남북이 공동으로 지켰던 시기입니다. 지금의 모습과 같은 군사분계선이 생긴 건 1976년입니다. 이른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직후입니다. 윗줄기가 잘린 이 나무는 원래 15m 높이였습니다. 여름마다 무성한 이파리가 북한 초소를 가리자 미군은 가지치기 작업을 했고 북한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됐습니다. 미군은 이후 콘크리트를 부어 군사 분계선을 만들었고 이 선 아래 위치한 북한 초소를 폐쇄했습니다. 이때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폐쇄된 뒤 북한이 사흘 만에 만든 지금의 다리가 72시간 다리입니다. JSA 내부에 군사 분계선이 생기면서 왕래는커녕 남북 군인들 간 대화도 금지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군 한 명이 이 선을 가로질러 귀순하면서 JSA에서 총성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쯤 JSA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남북 군인들은 다시 공동으로 경비를 서게 됩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미국에서 대북 제재 완화냐 유지냐를 놓고 우리와 엇박자로 읽힐 수 있는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남북이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갖기로 한 데 대해 미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 개선 사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미 국무부가 남북 간 11월 말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합의한 데 대해 밝힌 입장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지한 특정 상품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무부가 언급한 안보리 결의안은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유류, 수송장비 등의 이전을 금지한 지난해 2371, 2375, 2397호 등입니다. 철도, 도로 등 남북 경협에 안보리 제재의 면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이날 국무부는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노력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유럽 순방으로 대북 제재 공조에 단속에 나선 건 최선희 부상에게 조속한 실무 협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에도 비핵화 없인 제재 완화도 없다는 강경한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습니다. 일방적인 제재보다는 제재를 풀어주는 게 오히려 비핵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파리에서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향해 대북 제재 완화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와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가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방적인 제재보단 제재 완화가 오히려 비핵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국제 무대에서 공론화시켰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의 그 비핵화 조치가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어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기존의 제재 유지 입장을 강조해 당장 프랑스의 역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간의 불협화음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양국 간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아셈 정상회의 기간 중에 유럽의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도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유엔이 대북 제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비리 유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과 차원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에는 정작 사과한다는 내용보다는 현행법과 제도를 문제 삼는 변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차원의 입장을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합회는 송구스럽다면서도 법과 제도의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의 누리과정비가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회계제도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못해 결국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제도만을 탓하고 있는 입장문에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죠. 그냥 우리는 잘했는데 정부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평소에 주장하던 대로 그냥 해줘. 내년도 유치원 입학 설명회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런 유치원 업계의 사과에도 정부는 강경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를 모두 국민에게 알리라고 담당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여당도 모든 유치원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한 종합대책은 일요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비리를 속속들이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국회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을 점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전국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을 합쳐 9,500개가 넘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교육청들의 특정감사 대상이 2,000개 정도였으니 전수조사를 하면 훨씬 많은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과 유아교육 담당자들을 모두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오는 21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1400년 전 만들어진 백제시대 불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 불상을 환수하려고 했지만 소유자가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는데 이를 두고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저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28cm, 작달막한 불상이 품은 1400년의 세월. 녹이 슬긴 했지만 따스하고 기품 있는 미소는 그대로입니다. 7세기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이 불상은 1907년 충남 부여의 무쇠솥 안에서 발견됐다 일본인이 사들여 나라 밖으로 떠났습니다. 정부는 불상을 다시 들여오기 위해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상한가 42억 원, 그 이상을 주고 사는 것은 조금 무리다. 일본의 소장자는 150억 원은 받아야 한다 주장했지만 문화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떠도는 우리 문화재를 다시 사오는 데 쓸 수 있는 문화재청의 올해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문화재 환수를 위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땐 문화재 보호기금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가치 있는 문화재라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사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환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매입되지 않고 일본 문화재로 환수가 될 때는 다시는 저희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문화재청장은 시장 논리가 적용되는 경매에 나오면 적절한 가격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21살 청년이었죠.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서울시는 산하기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건데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악용해 직원의 자녀나 형제자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일자리 약탈 행위라며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가운데 108명이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정규직이 된 경우는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와 남매는 22명, 배우자는 12명이었습니다. 직원의 부모와 며느리가 채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서류, 면접, 신체 검사만 통과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국당은 노조 차원에서 미리 정규직 전환 정보를 입수하고 직원들이 친인척을 미리 입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일자리 약탈 행위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번 사건을 권력형 채용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은 공공기관 전수조사까지 촉구하며 지도부 차원에서 이슈화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와 관련된 동영상까지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한 후 한국당의 인적 쇄신이 속도를 낼 거라는 예상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 한국당을 보면 인적 쇄신보다는 연일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의원은 물론 대한민국당 조원진 대표까지 아울러 이른바 반문재인 정권 세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그 누구든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며 탈당했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폭주를 걱정하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람 그 누구라도 만나서 전원책 한국당 조직강화특위위원은 앞서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며 보수 세력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이단 패배 후 당을 쇄신하겠다고 나선 한국당이 또다시 반탄핵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건 민심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의 대상으로 지정한 바른미래당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자기네 쇄신부터 왜 자꾸 딴 사람들 얘기를 하느냐고. 이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아니라 물에 젖은 신호탄이라 불붙기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정치쇼를 하는 것이라며 김무성, 김성태, 홍준표의 사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비난해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의 주인으로 거론된 이재명 지사의 전 운전기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논란인 신체 특징과 관련해 이 지사는 병원 검증을 자청해 몸에 점이나 점을 없앤 시술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50대 남성 A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운전기사였습니다. 앞서 이 지사의 인터넷 팬카페 운영자는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의 주인이 A씨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사에서 이런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전 운전기사가 해경궁 김씨라고 해도 이 지사와 연관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표현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지사를 둘러싼 다른 논란인 신체 특징과 관련해선 오늘 아주대병원에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 측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이 지사가 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20년 전 벌어진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국내에선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주범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은 재판에 넘겨지고도 무죄를 선고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부와 스리랑카 검찰이 공조해서 현지 공소시효가 끝나기 불과 나흘을 앞두고 이 남성을 스리랑카 법정에 세우게 됐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10월 대구 고속도로 인근에서 18살 여대생 A씨가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수사기관의 결론은 단순 교통사고였지만 유족은 정액이 묻은 속옷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5년 뒤인 2013년 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와 속옷에서 나온 DNA가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나 당시 강간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어쩔 수 없이 성폭행 뒤 금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성폭행은 의심되지만 금품을 훔친 증거까지는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건 맞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국가가 책임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아서 너무 억울하고요. 스리랑카로 추방된 K씨를 처벌할 방법을 찾던 법무부는 현지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살인과 반역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었던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끈질긴 설득을 벌였고 스리랑카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나흘 전인 지난 12일 K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현지 검찰은 K씨의 DNA가 신체가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사흘 전 경기도 김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지역 엄마들의 인터넷 맘카페에서 아동학대를 한 걸로 의심받다가 신상이 공개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어머니들이 모인 인터넷 맘카페입니다. 지난 11일 이 카페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들이 행사에 간 교사가 돗자리를 터는 과정에서 안기려는 자신의 조카를 밀쳤다는 얘기를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회원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신상 정보가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의심자로 지목된 보육교사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련 글은 카페에서 모두 삭제됐지만 교사의 동료가 올린 글 등을 통해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아동학대 사건을 접수했지만 A씨가 숨지면서 조사조차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맘카페에 과도한 신상털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A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엔 하루 만에 6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교사 A씨 유족을 상대로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한 뒤 맘카페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여부 등을 수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맘카페에선 숨진 보육교사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여대 캠퍼스에서 알몸으로 음란 회계를 하면서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허술한 보안에 대해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촛불 집회도 열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250석이 빼곡히 찬 강당 곳곳에선 고성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이 출입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9시 이후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만 자제해 주십시오. 캠퍼스에서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붙잡힌 20대 남성 박모 씨 사건에 대해 서울 동덕여대 측이 연 공청회입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낮 자격증 재교육을 받으러 학교에 왔다가 빈 강의실과 복도를 활보하며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본인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해당 강의실 앞입니다. 학교 측이 강의실을 소독한다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문을 잠가놨습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성적 충동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엔 강남역 일대와 서울의 중학교 등에서 찍은 음란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듭된 논란에 학교 측은 외부인 출입 규정을 신설하고 건물엔 카드리더기를 부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자세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경비 인력을 늘리고 캠퍼스 내부의 몰래카메라 점검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전하게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안전마저도 저희가 보장받지 못한다면 더 문제가 심각해져도 학교가 그냥 넘어가겠구나 싶어가지고. 학생들은 촛불 집회를 열고 계속 대책을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선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공개 사건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의원이 벌였던 공방의 2라운드 격인데요. 한편에선 자료가 유출된 시스템이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선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을 감사위원회에서 빼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입니다. 감사위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심재철 의원님은 증인석에 서야 합니다. 마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심의원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고성이 오가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면책특권 이용하지 마시고 증인석에서 당당하게 청구하십시오. 충돌이 계속되며 국감 시작 1시간도 안 돼 정회되는 파행을 빚었고 오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자료가 유출된 재정정보원 시스템과 관련해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경로가 해킹 등으로 뚫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관리자가 접근하는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접근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화면에 접근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시죠? 예, 그건 맞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거듭 해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윗선으로 가는 열쇠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소환돼 20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반나절 만에 다시 부른 겁니다. 임 전 차장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주목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오늘 제소한되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도 그 윗선의 지시나 이런 게 없었다고. 귀가한 지 9시간 만에 두 번째로 소환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어제와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어제 1차 조사에서 판사들 뒷조사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찰, 그리고 헌법재판소 기밀 누설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한 물증과 진술을 제시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답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임 전 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할 내용이 많아 한두 차례 더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히말라야 등반 원정대 관련 소식입니다. 김창호 대장 등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잠시 뒤 네팔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향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구되는 건데요. 현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한희 기자, 예정대로라면 이제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네, 운구를 위한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수습된 시신들에 대한 부검, 그리고 운구를 위한 방부 처리, 시신을 비행기에 태워 사망 확인서 발급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고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원정대원 5명의 시신은 지금부터 3시간쯤 뒤에 대한항공 KE696편을 통해 카트만두 트리부반 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인천국제공항에는 내일 새벽 5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운구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네, 네팔은 모든 시신을 화장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런데요. 네팔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산악회 관계자 측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신 수습부터 운구까지 네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트리부반 국립대학병원 영안실 후문 쪽에서는 네팔 정부의 관광부 장관이랑 관광부 국장과 현지 국회의원 등이 나와 우리 대사관 관계자들과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신속 대응팀과 유족 측에서는 김창호 대장과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정상욱 한국대학 산악연맹 자문위원 등도 참석해 운구 절차를 함께했습니다. 예, 혹시 사고 원인이나 부검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예, 부검 결과는 2주 정도 있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는 산사태로 인한 강한 눈폭풍이나 갑자기 불어온 강풍 등 여러 가지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사고 현장이 상당히 험한 곳이어서 조사단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려면 이 역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창호 대장의 모교죠. 서울시립대. 이곳에 이제 기념 강의실이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측은 100주년 기념관에 김 대장 기념 강의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장이 이룬 업적들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해서 올해 안에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악단체들과 협의해 고인을 기리는 추모전도 열기로 했습니다. 합동 분향소는 서울시립대 새천년홀에 내일 오전 8시부터 19일 정오까지 운영이 되고요. 연결식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예, 네팔 카트만두에서 어환이 기자였습니다. 오늘 네팔에서는 또 하나의 슬픈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산을 오르다 함께 희생됐던 현지 셰르파 4명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히말라야와 작별했습니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조력자들의 이야기, 이도성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산에서 생을 마친 셰르파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자리. 화장터에서 마주한 셰르파 유가족들은 이젠 눈물도 말랐는지 망연자실 허공만 쳐다봤습니다. 헬리콥터로 시신이 옮겨진 뒤 이틀 만에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원정대와 셰르파들의 인연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셰르파 칠잉보테는 원정팀의 전담 요리사였습니다. 늘 밝게 웃으며 우리말도 능숙했고 한국어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릴 정도로 두루 친숙했습니다. 티베트어로 동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의 셰르파는 히말라야에서 등반팀의 짐을 옮기고 요리도 돕는 동반자입니다. 한번 산을 오를 때마다 받는 돈으로 가족의 삶을 책임지지만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겐 든든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는 숨은 조력자들의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산을 오르는 과정을 기록했던 임일진 감독은 마지막 영화를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장비를 도맡았던 유영직은 소셜미디어에 도전하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라는 말을 남긴 채 산에 잠들었습니다. 다큐 영화를 후원하며 원정대와 함께한 정준모도, 묵묵히 선배들을 따랐던 막내 이재훈도 못다한 꿈을 간직한 채 먼 길을 떠났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은 공장 내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민권익위 산하기구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대부분 내용을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공장 내 유해인자를 측정한 장소, 그러니까 측정 위치도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하지만 정작 해당 보고서에는 처음부터 측정 위치도라는 게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입니다.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픈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법원의 판결로 겨우 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중앙행심위 재결로 이들의 희망이 지금 짓밟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부에게 공장 내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해당 보고서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반대했습니다. 공장 내 유해 인자를 측정한 장소, 이른바 측정 위치도를 통해 반도체 생산 설비의 최적 배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전문가위원회도 이 같은 삼성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측정 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해외 후발 업체들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난 7월 행심위도 이를 받아들여 보고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려던 보고서에는 처음부터 측정 위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스템상의 이유로 사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서 측정 위치도는 저장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도 산자부와 행심위가 보고서에 있지도 않은 측정 위치도가 기밀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근거로 보고서 공개를 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 산자부의 그 결정이 직접적으로 이 행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측정 위치도 없이 보고서 내용만으로 반도체 기밀 유출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전국에 약 400개 매장이 있는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점주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계약에 묶여서 폐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스킨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이윤아 씨는 2달째 본사로부터 화장품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고객님한테 이제 제가 택배 받아서 직접 그렇게 해서 드린 적은 있어요.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점주들은 억지로 장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폐점을 하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돼요. 직원들 인건비도 진짜 없는 돈 끌어다가 주고 있고. 스킨푸드 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본사는 점주들과 협의하고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킨푸드가 경영난을 겪게 된 건 큰 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과 보따리상이 사드 보복으로 빠져나가면서입니다. 스킨푸드뿐만 아니라 지난해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 전체가 1조 원 넘게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많게는 수백억 원씩 매출이 감소해 또 다른 스킨푸드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카카오의 카풀 앱 출시가 임박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풀에 참여할 운전자 모집에 나서자 택시기사들은 모레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택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박승우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카풀에 참여할 운전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만 있으면 전용 앱을 통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과 면허증 정보를 등록하면 카카오 측이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등록된 운전자를 출퇴근 시간 승객과 연결해줄 예정입니다.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은 카카오와 운전자가 나눕니다. 시민들의 이동 선택권을 좀 더 넓히는 차원으로 이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출시 준비가 마무리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택시 관련 단체들은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과 평택,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선 이날 택시 운행을 중단하는 등 단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갑작스런 택시 운행 중단에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어제 넉 달 만에 들이닥친 미세먼지로 또다시 중국발 영향을 염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올겨울 대기 정체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보를 내놓았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 또한 커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스모그로 가을이 왔음을 안다. 베이징 시민들의 자조 섞인 말입니다. 지난달 6일과 어제 베이징의 도심 모습은 차이가 확연합니다. 중국 당국은 올겨울 스모그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올겨울 베이징 일대와 서부 평원지대는 기온은 높고 강수량이 적고 바람의 강도가 약해 대기오염 확산 여건이 지난해 겨울보다 나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찬 공기가 남쪽으로 퍼지지 않고 정체해 대기질을 악화시킬 거란 설명입니다. 중국 당국은 생활 속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줄여야 한다는 캠페인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환경보호국이 미세먼지 출처를 조사한 결과 차량 배출 45%, 공업용 12%, 생활오염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원 공동 3위를 차지한 생활오염원은 향수, 헤어스프레이, 공기청정제, 살충제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입니다. 중국 공중환경연구센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질소산화물과 결합해 오존을 만든다며 사용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스모그가 다시 돌아오자 애꿎게 생활 속 미세먼지 유발 물질이 비난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중국에서 유입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중부지방부터 점차 미세먼지에선 벗어나겠지만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배승조 기자입니다. 잿빛 하늘이 대구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탑 높이만 202m인 83타워는 흐릿하게 형태만 보입니다. 남부지방도 미세먼지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만에선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분간이 안 됩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8.2km 거가대교는 아예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안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미세먼지라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늘 충북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북 제천시에선 PM2.5 농도가 163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평균의 4배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움직이는 고기압 때문에 대기가 정체돼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유입된 9개의 미세먼지에 국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더해져 내일은 찬바람에 동풍까지 불면서 영남권을 제외하고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당분간 평년 기온을 2, 3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색이변한 링거 수액을 사용하려다 발각되자 바로 증거를 없애버린 병원.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개미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간 수액을 쓴 또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생제 수액 필터에 흑갈색 이물질이 보입니다. 장염으로 입원한 30살 이모 씨는 깜짝 놀라 의료진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곧바로 폐기해버렸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개미 같은 거, 은폐죠. 숨통이 터지는 거. 변질 여부도 가려낼 수 없게 되자 이 씨는 인근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내부 매뉴얼상 문제가 생긴 수액은 보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간호사가 몰랐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이제 이런 실무 지침서라는 게 합의되는데 특히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다 보니 없애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꼭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관할 보건소는 증거가 없다며 처벌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미사로 갑니다. 이게 합의가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실제 의료 사고가 날 경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무단 폐기를 제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얼마 전 열린 우리 밖으로 나왔다가 사살된 퓨마 뽀롱이 기억하시죠? 이 사건으로 동물원의 관리 실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동물원에서 지난 4년간 폐사한 동물만 모두 661마리나 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한 달 사이 원숭이 10마리가 집단으로 죽은 일도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를 힘차게 흔드는 멸종위기종 아시아 코끼리 가자바입니다. 그런데 건강하던 가자바는 올해 8월 갑자기 죽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쇼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노란 발끝이 눈에 띄는 다람쥐 원숭이. 지난해 6월 갑자기 10마리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무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폐사한 겁니다. 당시 다람쥐 원숭이 우리는 시설 공사 중이었습니다. 동물원 측은 기생충에 집단 감염돼 생긴 폐렴에 스트레스가 더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괜찮았지만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발병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폐사한 동물은 모두 661마리였습니다. 한 달에 평균 14마리가 폐사한 겁니다. 서울동물원 측은 해외 다른 동물원에 비해 폐사율이 높지 않고 동물원을 연 지 30년이 넘어 자연사하는 동물 비율도 높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623수의 동물을 보유 중인 서울동물원의 관리 인력은 100여 명, 진료에 투입되는 수의사는 4명에 불과합니다. 규모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동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선글라스에 트렌치 코트, 성냥개비를 잘근잘근 씹으며 쌍권총을 꺼내들던 사나이. 홍콩 배우 저우룬파입니다. 우리에겐 주윤발로 알려져 있죠. 영화 속에선 화려했지만 영화 밖에선 너무 소탈해서 놀라웠는데 최근 8천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영화 영웅본색 속 주윤발의 이 한마디에 1980년대의 청춘들은 열광했습니다. 차가운 듯 하면서도 더없이 따뜻했던 사나이. 30년 넘게 홍콩을 대표하는 배우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영화 속 화려한 모습만큼이나 재산도 상당히 모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은 예상과 달리 평범했습니다. 배낭을 맨 채 버스를 타고 태풍이 휩쓸고 간 홍콩 거리를 청소하고 지하철 안에서 스스럼 없이 시민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린다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는 게 대중교통을 고집하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 용돈은 우리 돈으로 12만 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소박했지만 남에겐 통이 컸습니다. 대만 팬들과 만난 자리에선 전 재산인 8,1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행복한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꿈이라는 주윤발. 영화 속에서나 영화 밖에서나 한결같이 영웅 본색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지난 8월 도쿄의 한 의과 대학이 입학시험에서 여학생과 재수생에게 불이익을 줬던 것으로 드러나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전국의 의대를 대상으로 입시 부정이 없었는지 조사를 벌였는데 역시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도쿄에 있는 쇼와대 의학부는 6년 전부터 현역 수험생을 우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면접과 논술 시험 때 현역과 재수생에게만 각각 10.5점을 몰래 얹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재수 3수생일수록 현역에 비해 입시에 불리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現役の学生の方が非常にその後伸びがいいということで将来的に可能性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ました。 정원 외로 동문 자녀를 합격자 명단에 넣기도 했습니다. 동문 자녀는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학생들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이뤄진 입시 부정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와 의대는 이 같은 입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ずっとやってございますので認識としては不正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でした。ご指摘いてそれはもう不正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 문부과학성은 입시 부정이 의심되는 학교가 여럿 있다고 예고한 만큼 파문은 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자말 카쇼크치 암살 의혹이
첩보 영화를 떠오르게 하는 미스터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슈크지는 1990년대 여러 차례 오사마 빈라덴과 인터뷰한 유명 언론인입니다. 사우디 정부를 비판해온 그는 지난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우디 측은 정부 차원의 개입을 부인하면서 국제사회에 사우디 제재가 시행되면 유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터키 수사관이 통제된 건물로 들어갑니다. 현지 시간 15일 터키 당국이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 조사에 나선 겁니다. 자말 카슈크지 암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수사팀 차량도 투입됐습니다. 지난 2일 카슈크지가 실종된 지 13일 만에 조사입니다. 터키 매체 데일리 사바흐는 터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우디 암살 요원이 터키로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군과 부검 전문가까지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암살의 배우로는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꼽힙니다. 카슈크지가 워싱턴 포스트 칼럼을 통해 사우디의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한 경제 제재나 정치적 압력은 거부한다고 맞섰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는 제재가 부과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 측이 정보기관 관계자가 그를 살해했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미국 동남부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해 미군의 전략무기인 F-22 랩터를 포함한 전투기 수십 대가 파손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매트는 마이클이 플로리다의 틴틀 공군 기지를 휩쓸면서 최소 17대의 F-22와 F-16 팔컨 전투기 등이 부서져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조 2,5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을 때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명의 교사를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은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정도가 심한 교사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보완하라며 영장을 반려해 내일 조사 내용을 추가해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IC 부근에서 25톤 트레일러와 탱크로리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와 탱크로리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짙은 안개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공항에 착륙한 제주항공 비행기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객 189명은 모두 안전하게 내렸고 해당 항공기는 견인됐습니다. 공항 측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난 뒤 사고가 일어나 다른 비행기의 이착륙엔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적한 전원마을이 고속도로 공사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을 뒷산은 민둥산이 됐고 일부 주택가를 따라 낭떠러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마을입니다. 마을 입구를 따라 오르면 도로 양쪽으로 서로 다른 모양의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숲속에 집을 직접 지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지어진 지 1년 반 만에 집을 비워야 했고요. 바로 옆집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공사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안전펜스가 둘러쳐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을 주민은 150명 남짓입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모았던 자금이랑 퇴직금이랑 다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맑은 공기와 환경을 찾아온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폐질환이라든지 이렇게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나 이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자연과 함께 어울려서 사시려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용했던 마을은 지난해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마을 뒷산은 벌목으로 벌거숭이가 됐고 바로 옆 야산에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놓일 위치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꽂혔습니다. 묘지 옆에는 이장을 안내하는 팻말도 세워졌습니다. 땅이 수용된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지만 문제는 남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는 물론 공사 이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도로 공사가 주택가를 따라 이뤄지면서 일부는 비탈로 변했습니다. 이곳엔 3년 뒤 도로 공사가 끝나게 되면 분기점이 들어설 지점입니다. 주변 주택가와의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주택가와 고속도로 사이에는 약 20-30m 높이의 절벽이 생겨나게 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공사 여부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화성시라든가 아니면 광주 지역은 전 주민이 연락이 됐고요. 참석하라고요. 플래카드까지 걸었다고 공청회를 2번 했는데 저희 주민은 아무도 연락을 받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했어요. 국토부 측은 적법함 절차를 통해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바꾸라 이렇게 강요나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공사를 진행 중인 포스코 건설 측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그 고속도로 주변 여건을 다 고려해서 노선을 설정을 합니다. 환경 기준에 적합하게 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 변경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공사는 마을 주택가를 따라 바로 옆을 지나게 됩니다. 주택가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와의 거리를 봤더니요, 불과 10여 미터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변경이나 환경 피해 대책 논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3년 6개월 뒤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면 이 마을의 절반가량은 수십 미터 절벽 위에 남게 됩니다. 공공재인 도로지만 제대로 된 환경 피해 대책 없이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해야 하는 건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 블랙야크.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돈 침대에 이어 생리대나 속옷, 마스크팩에서도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자주 쓰는 여러 제품에서 방사선에 대한 우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온 사회부 강신우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라돈이라는 것,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생활에 공포가 된 것 같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게 계속 우리 생활 전반에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 라돈은 15년 전부터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이 검출이 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알려줬었죠. 예.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건 지난 5월입니다.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입니다. 바로 다음 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검사에 착수했고요. 10일 후 수거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전국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 야적장으로 수거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곳에서 해체 작업을 하지 못하고 모아만 뒀습니다. 예. 결국 바로 어제부터 천안의 본사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침대를 통해서 먼저 우리 안방으로 라돈이 먼저 침투를 한 거고요. 이번에 검출이 된 제품들은 대부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그리고 또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죠. 이것이 생리대까지 검출이 된 건데요. 예. 기준치의 무려 10배였습니다. 유기농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오늘 습관이란 생리대입니다. 이 제품 말고도 토르말린이 들어간 생리대, 기능성 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왔습니다. 예.
이 기준이 실내 공기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체에 닿는 경우는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닿았을 때가 아니라 실내 공기질을 기준으로 해서도 저렇게 위험하다, 기준치를 넘었다라는 거군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원인은 좀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이 나돈을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이죠. 방사성 광물 모나자이트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예.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단계인데요.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나 마스크팩 등은 제올라이트와 토르말린을 원료로 썼는데 이 원료에 모나자이트가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진 침대에서도 처음엔 토르말린을 썼다고 알려졌지만 나중에 모자나이트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제올라이트는 물기와 냄새 제거 효과가 있고요. 토르말린은 몸에 좋은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진 침대 사례도 있으니 모나자이트가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되는 모나자이트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추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43톤이 수입됐고 이번에 문제가 된 대진 침대 3년간 3톤가량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0톤에 대해서는 원안위는 추적해 이걸 조사를 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지난 5년간 이를 사용한 성지배들을 제외한 65개 업체를 밝혀달라고 원안위에 요청을 했는데 원안위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안위의 대응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군요. 자, 지난 라돈 침대 사태 때도 원안위가 제 역할을 못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나자이트를 이용해서 이 목걸이, 팔찌, 섬유 등 생활 제품이나 친환경 건강 제품을 만드는 가공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예. 원안위 주장대로 모나자이트 구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공개를 할 수 없다면 비공개 조사라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도 공개를 해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 텐데요. 원안위는 관련 법규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미루다가 언론, 시민단체가 검출된 사실을 공개하면 그때 가서 확인해 수거 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사회부 강신우 기자였습니다.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법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일어난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팩트체크팀은 과연 규정이 어떤지 따져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결론부터 한번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준이 주요국에 비해서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아예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 기자도 그렇고 시청자들께서도 전동 킥보드 길 가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개인용 이동 수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7만 5천 대 정도입니다. 2022년까지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네. 사고 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2014년에 2건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174건이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군요. 그럼 이 기준이 어떻게 미비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 그중에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이 작은 오토바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나 자전거,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는 안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전모를 써야 하고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면허도 있어야 되고 음주운전 측정도 거부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만 보면 일반 차량과 안전 규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반 차량은 차체 기준이 미달되면 아예 도로에 네. 나와서 운행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향 지시등이 없으면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전동 킥보드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번호판이 없어도 됩니다. 보험도 의무가 아닙니다.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등, 후방을 비추는 거울 같은 장치도 필수가 아닙니다. 즉 네. 도로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정작 도로에서 운행할 정도로 안전한지를 따져볼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행자뿐 아니라 이 타고 다니는 본인 스스로도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사망 사고가 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운전자가 사망한 게 4건이었고 네. 보행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게 1건이었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주요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독일에서 판매 중인 전동 킥보드입니다.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후방 거울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호주에서 출입 금지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특정 장소와 모든 차도 진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독일은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이 의무입니다. 도로 운행을 하려면 조명 장치가 필수입니다. 호주는 차도에서 금지가 되고 최고 속도는 우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시속 12km로 제한이 됩니다. 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제도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신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팀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3만 원의 대박. 예, 3만 원으로 대박을 쳤다는 이야기 같은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김수민 의원이 이제 한복을 입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머리에 장식까지 했고요. 지금 웃고 있는데요. 저 대사는 원래 뭐가 있었냐면 다른 한 의원이 옷이 좀 커 보이는데 빌려 입은 거지? 라고 묻자 맞다고 그러면서 웃은 겁니다. 예. 지금 경복궁 같은 고궁에 들어갈 때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장이 퓨전 한복, 그러니까 개량 한복은 제외하자고 주장을 하고 문화재청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오늘 김수민 의원이 개량 한복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온 겁니다. 김수민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입고 나온 이 한복은 이제 제가 경복궁 옆에서 직접 빌려온 한복입니다. 그 3만 원 정도를 주면 이렇게 빌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3만 원의 대박인 거군요. 근데 예. 왜 대박이라는 겁니까? 원래 오늘 문화재청 국감인데요. 원래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이 좀 문화적 상상력을 동원한 복장을 하고 오늘은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 위원장이 제안을 했지만 본인은 용기가 없었다면서 저렇게 정장을 입고 왔는데요. 안 위원장은 대신 오늘 김수민 의원 등이 한복을 입고 오면서 기사가 아주 크게 많이 났다라고 하면서 주요 포털뉴스의 메인에 걸렸다면서 확실히 대박을 쳤다라고 김수민 의원이 대박을 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보면 국감을 통해서 의원들이 얼굴 알리기에 상당히 신경 쓴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한복으로 튀는데 너무 열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개량 한복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으면서 전통 한복과 개량 한복의 차이, 그 의미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논쟁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국감에서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05년 사진입니다. 2005년 당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예. 좌측 끝에는 이재 의원인데요. 당시에도 문광희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류를 알리자는 의미에서
전원 다 저렇게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 좌측 끝에 민병두 의원의 개량 한복을 입은 모습이 보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당시 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량 한복을 입었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전통 한복을 입었던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여야가 조금씩 또 다르게 입은 모습. 이게 2005년 사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과 13년 전 사진인데 상당히 시간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자제 요청으로 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뭔가 자제를 요청했다는 겁니까? 예.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정부에 유감 표명을 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상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의견을 했는지. 그런데 자,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미국과 북한 양자가 이제 날짜를 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정부가 정한 건 아닌데 저런 항의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러면 날짜를 정하는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주장을 한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날짜는 북미가 조율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도 봐야 되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도 있었을 겁니다. 또 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의 상황도 봤어야 되고요. 당시 6월 12일 전에 G7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갔었고 예.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12일쯤이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기사가 나온 날짜가 5월 10일인데요. 미국에서는 그 다음 날 12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원래부터 12일이 유력하다는 당시 북미 상황으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채익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계속 정부에게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따져야 되지 않냐라고 다그치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부분을 좀 인정하고 또 다른 의원들이 여기에 반박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외교적 행사라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자제하도록. 김정은이하고 저희 트럼프한테 얘기하면 되지요. 참 질문도 이상한 질문이고 답변도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 예, 지금 주변에서 좀 웃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자꾸 다그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앞으로는 좀 자제를 요청하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를 요청하겠다는 건지 예. 좀 맥락이 모호하자 다른 의원들이 또 이 부분을 따진 겁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도 당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에 망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선관위원장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를 요청한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요청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미뤄달라든지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감안할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그 점이 없었다로 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이야기해 드렸던 그 점 이야기인 것 같군요. 예,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신체 검증을 받았습니다. 김부선 씨가 제기한 점의 유무를 일부 기자들과 같이 또 의사들이 보면서 검증을 했는데요. 일부 기자들은 커튼을 치고 참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사 측에서는 해당 부위에 점이 없었고 뺀 흔적도 없었다고 했고요. 의료진도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신체 검증까지 하고 또 여러 군데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오늘 아침만 두 군데 라디오에 연달아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신체 검증까지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의 한 측근은 의혹이 계속 커지면서 도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부선 씨가 지명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또 논란은 종식되길 바란다고 했고요. 예. 또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 점이 하나 있긴 있는데 빨간 점이 있다고 했는데 측근은 그 점은 상당히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 측의 강용석 변호사는 저 신체 검증이 있은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검증은 셀프 생쇼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한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요. 또 점의 유무는
고소 내용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다라고 해서 일단 양측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